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령 고구려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 말이죠. 중국 기록에 나오는 게 고구려의 상비군이 60만이다. 그렇게 중국 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록은 뭘 가지고 산정을 하느냐면 전부 이제 그 호구 그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그 호구 숫자를 적은 게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 백제를 공격했을 때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가 군이 37군이 있었다. 성이 200개가 있었다. 200성. 그리고 가구 수가 76만 호거든요. 그럼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이라 숫자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 가구를 평균 8명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 딸 셋. 보통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시골집에는 뭐 10명, 12명 있는 집도 많았지만 보통 7, 8명이야. 그러니까 76만 오면 8명씩만 계산해도 그게 얼마죠? 680만 명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고구려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는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고 5분의 2밖에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5분의 1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백제의 인구가 68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고구려는 그보다 배도 더 큰 나라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 기록의 상비군이 6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구려의 기록을 썼다면 100만의 상비군이 있었다고 쓰지 60만이라고 썼겠어요? 중국은 그 숫자를 우리를 소국으로 하기 위해서 줄여서 쓴 게 60만인데 그리고 그 고구려의 100만 대군은 그 농경 국가의 100만 대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구려는 또 600년의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다 이거야. 가령 장군이 입는 갑옷과 말이 입는 갑옷이 이게 말도 갑옷을 입고 사람도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말이나 다 같이 말이 입는 갑옷이 있고 사람이 입는 갑옷이 있다 이거야. 또 이 고구려는 전쟁을 많이 해본 나라라 중국 사람이 입은 갑옷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활을 쏘아보니까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구려 군인이 입은 갑옷은 화살을 쏘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 나오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그것을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건 지금 시험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군사력이나 군비에서나 여러 가지로 수나라 군대나 당나라 군대가 상대가 안 됐다. 그래서 수나라가 망한 것이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못 이긴 것이지. 그게 우연히 어쩌다가 이 우연으로 된 게 아니라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패한 것은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경제력으로 말하더라도 전 중국에서 이 고조선과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지역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만의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자원이 동북쪽에 다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황토 고원이라는 게 뭐 황토 먼지나 날리고 이거지 큰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그 발해만 그 지역에 남쪽에 발해만이 있어서 어렵이 되고 또 농경이 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초원이 돼서 고구려가 그렇게 강성한 그 기마민족이 될 수 있는 게 그 넓은 초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압록강 유역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무슨 말이 어디서 그렇게 수십만 마리씩 나옵니까? 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고구려가 앞서 있었다 이 말이야. 또 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고구려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기초가 없이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이 있듯이 고구려에는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은 영락사해란 말이 나오잖아. 이 사해를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안고 가는, 세계를 품고 가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야. 이 세계를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겠다. 이 포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족이 단결해서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무슨 저 연개소문하고 양만춘이 그 서로 알력을 벌여가지고 말이야 둘이 서로 그 못 잡아먹어서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우리 민족은 여러분 IMF가 왔을 때 금모기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국난이나 유난을 당하면 국민이 합심 협력을 합니다. 당군이 그렇게 100만 대군을 몰고 수나라가 오는데 거기서 둘이 싸우고 앉아있을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영락사해 정신으로 고구려의 그 민족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런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에서 한족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영웅 당태종을 물리친 고구려가 왜 그 이름도 없는 고종이라고 하는 그런 무능한 임금 시대에 결국에 망해버렸느냐.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당태종이 큰 안시성 하나를 못 이기고 돌아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라 이거야. 마음에 피멍이 들었을 거 아니야? 결국에 그것 때문에 3년 후에 당태종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저도 그런 기록을 많이 봤습니다. 당태종이 유징이 살아있었으면 나를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하도록 만류했을 텐데 유징이 죽어서
내가 고구려를 치려고 할 때 가난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구려를 쳐가지고 이망신을 당했단 말이야. 에? 후회를 했다. 또 내 자손들은 고구려를 앞으로는 더 이상 치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모략이고 전략입니다. 그렇게 흘린 거야. 아, 고구려를 치지 말라고 했다. 당태종이 거기 가서 고구려를 전쟁에 패해가지고 아주 후회를 했다. 근데 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야말로 그 원수를 갚기 위한 준비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승리에 취했다 이 말이야. 이제 당태종이 말이야 안시성 그 성 하나도 못 이기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고구려는 포기했다고. 거만하고 자만해진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고구려를 치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 후회를 했다, 그것은 전략이에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이제 대군을 몰고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를 갑자기 와가지고 이 나라를 안정을 찾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첩을 들여보내가지고 내부 분열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오히려 왕래는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많이 우리 조정에 와 있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연개소문 그 시대에 연개소문이 죽고 그 아들 남건, 남생, 남천 이 세 아들이 말이야.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남생이가 연개소문의 대를 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남생이가 그 지방에를 갔는데 그 남생한테 와서는 이제 지방을 순시하러 가면서 동생한테 이 나라를 맡겨놓고 갔다가 두 동생한테.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두 동생이 중앙정부에서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당신을 체포하러 온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준단 말이지. 또 이 남건한테 가가지고는 형님이 지금 너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둘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전쟁이 벌어진 거야. 내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생이가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 군대의 앞잡이가 돼서 중국군을 끌고 옵니다. 아니 고구려의 그 막리지. 그때 왕은 허수아비고 칠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오니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고구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주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이종시라. 국가를 세우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시작을 할 때에는 조심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거야. 조금 사업이 잘 된다고, 조금 권력이 강화됐다고 거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종시, 시작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 말이야. 고구려도 그 중국의 수양제 당태종을 방어하던 그 정신을 그 뒤에도 같이 가지고 갔어야지. 당태종이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눈까지 멀어가지고 갔는데 그냥 포기할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더 대비를 강화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역사상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당태종은 칼과 창으로 고구려를 지배하려다가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한 일이 역사 편찬입니다. 그러니까 붓으로, 역사 주권을 붓으로 빼앗자. 그러니까 당태종 이전에는 국가에서 국사를 편찬한 일이 없습니다.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게 다 개인 편찬입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비로소 국사를 국가에서 편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편찬한 역사는 전부 고구려 시대의 역사 아닙니까? 고구려 시대의 중국 역사. 에? 아까 5호 16국 시대, 에? 서진 동진 시대, 남북조 시대, 이게 다 고구려가 존재했던 그 시기 아니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중원의 남북조라든지 5호 16국이라든지 이들을 지배하면서 당당하게 대륙의 지배자로서 군림하던 그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당태종이 6개 나라의 역사책을 씁니다. 그 짧은 기간에 3년 후에 죽었는데 6 왕조의 역사책을 국가에서 편찬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중국의 왕조가 전부 고구려하고 관계된 왕조들 아닙니까? 시기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그걸 소위 정사라고 이제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국가에서 편찬한 거를. 정사 안에서 고구려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나라 이전에 중국의 왕조가 진나라란 말이지. 에? 진나라 마렵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니까 한족의 당나라, 수나라 이전에 통일 왕조는 진나라란 말이야. 에? 서진, 동진하는 그 진나라. 그 진서도 당태종이 편찬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한족의 왕조는 백제도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는데 천자의 나라가 200만밖에 안 되는 왕조도 있었다니까. 그거를 이제 역사를 쓰면서 사마천이 그 세워놓은 틀이 있습니다. 천자 황제의 나라는 본기, 제후의 나라는 세가 편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총리, 장관, 뭐 훌륭한 사람들은 열전에 넣는 거야. 본기, 세가, 열전. 그래서 그 한족들의 국가, 명목상으로만 나라인 그런
국가는 전부 본기에다가 황제로 쫙 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원을 지배한 선비족의 그런 연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 실제적으로 중원을 지배한 그런 강대한 나라들은 본기 밑에다가 부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본기 세가 열전 지나서 그 밑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실어주느냐, 실을제 기록할 기, 제기라고 하는 그 편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제자가 제왕제자가 아니야. 기재할 제자, 그냥 기록을 남겨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16국 아까 그 황제들의 역사를 거기다가 따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 주권을 뺏겼는데 동이족한테 붓으로 전부 그 역사 주권은 한족 황제들한테 주고 동이족이 실질적으로 지배했지만 그 사람들은 저 밑에다가 세기라고 하는 실을 제자 기록할 기자, 그냥 기록이다 이거야. 제왕제자 기록할 기자도 아니야. 거기다가 동이족 황제들의 이름을 쭉 써서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까 이 에이치카 이야기대로 중국의 정사라고 하는 건 한족의 입장에서 한족 중심의 기록을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실패한 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실패한 왕조를 위대한 왕조로 이렇게 묘사해 놓는 거죠. 그게 소위 역사 권력입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돼도 현실 사회에서 10년, 20년 지배하잖아요. 역사 권력은 2000년, 3000년을 지배하는 거야. 중국의 역사 권력가 집안이 누굽니까? 사마씨 집안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써가지고 한 무제부터 그 이전의 3000년 역사를 한족 중심으로, 역사 주권을 한족 중심으로 세워서 썼다 이거야. 그 다음에 사마광이라고 한 사람, 역시 사마하고 같은 사마씨예요. 그 집안이야. 그 사람이 자치통감을 썼는데 서주 시대부터 아까 그 5대 시대까지 1200여 년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한족 중심의 기록을 선택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학계가 요동성, 평양성, 안시성 이것을 어디에 위치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 기록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사하는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한족 중심의 자료를 선택해서 써놓은 거를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관을 가지고 고구려가 그때 그 중국의 황제의 나라에 눌려서 숨도 못 쉬는 그런 나라인데 요행으로 어쩌다가 그 안시성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막아낸 그런 게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그 맨 앞에 그게 지금 중국의 자료에서 고구려사를 정리하면서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이 압록강 유역에다가 평양성을 그려놨죠. 맨 밑에 한반도 잘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요녕성 요하, 이게 고구려가 현재의 요녕성 요하가 국경선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시성, 요동성, 신성, 부여성, 건안성이 전부 요하 옆에 이렇게 쭉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 아니 무슨 성이 전부 강 쪽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수당 전쟁 이야기 하려면 이 그림 갖다가 전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평양성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평양 그러면 북한에 있는 대동강 유역에 평양이 있었다고만 알고 있죠. 그렇죠? 평양이 북한 그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게 고구려의 평양성이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공경했던 평양성이 바로 그 평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고구려의 남평양이 있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남쪽에 평양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남쪽에 평양이 있었다면 북쪽에 평양이 있었기 때문에 남평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평양이 있었단 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 나옵니다. 고구려에 남평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구려의 평양은 남쪽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남평양과 다른 북평양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그 불과 1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기록으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 광개토왕 비문입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이 5글자가 광개토왕 비문에 뚜렷이 나옵니다. 광개토왕 비문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판독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건 제대로 판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거의 많은 학자들이 광개토호태왕이 평양을 순행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순하평양이다. 여러분,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왕이 자기가 있는 곳인데 순행해서 내려갔다고 쓸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수도 서울을 어디로 순행을 갔다가 자기 서울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은 평양을 어떻게 순행해서 내려가느냐 이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소위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순하평양이 아니고 하평양입니다.
하평양을 순행했다 이 말이야. 남평양을 순행했다 이 말이지. 평양이 본래의 평양이 저 위에 따로 있으니까 저 밑에 있는 평양은 왕이 가면 그건 하자를 순자를 쓸 수가 있잖아. 그렇지? 네. 저 밑에 있는 평양은 순행을 했다고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 수도를 어떻게 순행했다고 쓰느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왕이 순 하평양이라, 하평양이 있다는 것은 저 위쪽에 평양이 다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명명백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그거를, 이거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해독의 문제란 말이야. 응? 해석을 어쨌든 바르게 안 한다는 말이지. 고구려에는 두 개의 평양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남쪽의 평양과 북쪽의 평양, 위의 평양과 아래의 평양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고구려가 그 수도를 했던 북평양, 상평양은 과연 언제 어디에다가 누가 설치했느냐?